안녕하세요. 딥시코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초반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수 지식에 관련된 내용은 꽤 많아서 파트 1, 파트 2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영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필수 지식은 프론트엔드 빌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빌드 시스템에서 이제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벨입니다. 바벨은 바벨을 쳐보면 정의로 나와 있다시피 바벨은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자바스크립트 JS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뭔가 바로 실행해주는 인터프리터 언어인데 왜 컴파일러가 필요하냐. 그래서 바벨이 정확히는 자바스크립트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컴파일러예요. 그래서 이 바벨을 소스 대 소스 컴파일러라고도 불립니다. 이 바벨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그림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개 웨일 이런 것들이 브라우저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우저 개수가 느는 만큼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가 있었어요. 브라우저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최근에 스펙과 브라우저가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프로미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브라우징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자바스크립트 ES6로 작성한 코드를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도록 호환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타입스크립트나 리액트의 JS 같은 경우도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것을 이제 트랜스파일링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폴리필이라는 겁니다. 폴리필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바벨만 사용을 한다고 해서 JS의 ES6 이후의 최신 문법들이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미 바벨이 문법을 컴파일링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왜 폴리필이 필요하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벨 폴리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ES6 이후에 최신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벨은 문법을 변환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트랜스파일링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폴리필은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 현재 브라우저에서 지원되지 않는 함수를 검사를 해서 각 객체, 즉 각 오브젝트의 프로토타입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폴리필은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지원되지 않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 바벨은 컴파일 시에 실행되고, 이 바벨 폴리필은 런타임 시에 실행이 됩니다. 이제는 ESLint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ESLint는 에크마스크립트 있잖아요. 에크마스크립트 코드에서 문제점을 검사를 하고 또는 이슈를 검사를 하고 더 나은 코드로 정정하는 린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ESLint에서 검사하는 항목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매팅이라고 이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유지하고 개발자들이 쉽게 읽히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드 품질인데,
이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의 잠재적인 오류나 버그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다음으로 이제 프리티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리티어에 대해 설명을 정말 간략하게 할 수 있는데, 프리티어는 뭐 ESLint에 좀 더 해서 좀 더 나가서 코드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 ESLint의 역할 중에 포매팅이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일관된 코드 스타일 유지하고 읽기 쉽게 코드를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프리티어는 뭔가 조금 더 일관적인 스타일로 코드를 다듬어요. 근데 대신 코드 품질과 관련된 기능은 하지 않는 것이 ESLint랑 프리티어의 차이겠죠. 이렇게 첫 번째 프론트엔드 빌드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웹팩입니다. 먼저 그 웹팩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번들러들이 있잖아요. 많은 번들러들이 있는데 왜 웹팩 번들러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번들링을 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 많은 스크립트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적으로 병목도 일으키고 요청하는데 지연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번들링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 스코프나 크기 아니면 가독성, 유지보수성에 대한 이유로도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웹팩 번들러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제 웹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모듈 간에 의존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이 모듈 간의 의존 관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 웹팩이라는 게 이렇게 모듈로 연결된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걸 번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웹팩은 번들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요소는, 웹팩의 요소는 엔트리랑 아웃풋이에요. 엔트리는 모듈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아웃풋은 그 결과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간략하게 보면, 이 웹팩을 사용을 할 때 보통 webpack.config.js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엔트리는 이렇게, 아웃풋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요소는 로더입니다. 그 로더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고 그 CSS나 이미지, 폰트 같은 것들도 모듈로 처리해요. 이게 모듈로 처리가 가능한 이유가 이 웹팩 때문이고, 이 로더 덕분이에요. 웹팩 안에 있는 로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로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CSS 로더입니다. CSS 로더는, 웹팩은 모든 것을 모듈로 바라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이 스타일 시트를 모듈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CSS 로더를 이 룰스 안에, 유스 안에 이제 CSS 로더를 넣어주면 이 스타일 시트를 모듈로 불러올 수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로더는 스타일 로더입니다. 그 CSS 로더만 넣어준다면 화면에 나오질 않아요. 이유는 그 CSS 돔으로 변환이 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HTML에서 직접 불러오거나 인라인 스타일 형태로 작성을 해야지만 이 스타일이 변환이 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이 스타일 로더예요. 스타일 로더란 그 HTML에 그 주입시켜서 스타일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때 CSS 로더도 추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 파일 로더도 추가를 해줘야지 파일이 적용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로더는 파일 로더입니다. 파일 로더란 간단하게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더에다 파일 로더라고 로더 이름을 설정을 하고 이 퍼블릭 패스에서 파일 로더가 호출할 때 이 디폴트로 붙는 경로를 설정을 하고 뭐 네임에서 뭐 해시를 사용해서 캐싱 문제를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URL 로더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미지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네트워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부담이 되면서 이제 사이트의 성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페이지에 작은 이미지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스크린샷과 같이 데이터 이미지로 시작되는 이것과 같이 데이터 URI 스키마를 이용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이 URL 로더를 사용을 하려면 뭐 방법은 비슷합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로더와 같이 이 로더에다 URL 로더를 설정을 해주고 뭐 이 리밋이 있는데 리밋 2000이라는 게 뭐냐, 그 파일 용량을 설정을 하는 건데 그 2KB 거든요 이게. 그래서 2KB 미만은 URL 로더를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은 파일 로더가 처리하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요소는 플러그인이에요. 로더가 파일 단위로 처리가 되는 반면 플러그인은 번들된 결과물을 처리해요. 즉 후처리죠. 그 번들된 자바스크립트를 난독화하거나 뭐 특정 텍스트를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웹팩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게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파트 1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HTTP와 HTTPS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HTTP란 무엇이냐? HTTP를 풀었으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이 HTTP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따라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일종의 규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HTTP는 인터넷에서 이 하이퍼텍스트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에요. 그리고 포트 번호는 80번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HTTP 통신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비연결성 프로토콜이에요. 뭐 커넥트리스 프로토콜이라고도 하는데 그 HTTP는 그 연결 상태를 유지를 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끊는데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비연결성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본인이 요청을 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응용 프로토콜이에요. 그 HTTP 통신이 TCP/IP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TCP/IP를 이용하는 응용 프로토콜입니다. 이 응용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글링 하시면 정말 자세하게 방대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특징 중에 비연결성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연결성 프로토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쿠키나 세션 등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 비연결성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통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URL을 입력할 때 80번 포트를 얻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HTTP 리퀘스트를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럼 서버가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고 그 HTTP 리스폰스를 합니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대한.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커넥션이 있었잖아요. 이 커넥션을 닫습니다. 이게 HTTP의 통신 방식이에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HTTPS예요. HTTPS가 왜 나왔냐면 HTTP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 때문인데요.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통신을 이렇게 하잖아요. 통신함에 있어서 주고받는 데이터가 만약에 유저 아이디, 아이디가 유저라는 아이디고 패스워드는 1, 2, 3, 4 이런 내용들이 다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전송되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해커가 있다면, 정말 악한 해커가 있다면 그 해커는 중간에서 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데이터를 어쨌든 해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TTP는 그 인터넷이라는 그 바다를 지나서 웹서버와 브라우저가 통신하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만약에 해커가 그 중간 통로를 도청하게 되면 그 날 것 그대로의 중요한 정보들을 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정말 악의적인 마음으로 변조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래서 HTTPS라는 게 나왔어요. HTTPS가 뭐냐? HTTP에서 SSL이 첨가된 방식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암호화된 거예요. 암호화되어서 보안성이 좀 더 강화된 방식입니다. 포트는 HTTP에서 80번 사용하잖아요. HTTPS에서는 443번을 사용을 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HTTPS에서 알아야 될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에요.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와 그 시크릿키 두 가지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인데, 공개키는 말 그대로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공개된 퍼블릭한 키를 의미해요. 정보를 보내는 쪽, 즉 클라이언트는 이 공개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럼 그 시크릿 키는 공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 풀 수 있는 키로 그 서버만이 가지고 있는 키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증서와 CA예요. 아까 HTTPS가 HTTP 플러스 SSL을 했잖아요. 이 SSL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해요. 인증서 내용에는 서비스 정보, 서버 측의 공개 키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CA라는 게 뭐냐면 이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업을 CA라고 해요. 그래서 인증서가 보안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만큼 이 CA가 정말 영향력도 있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서는 이 CA 리스트를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A 목록에 있는 기업을 좀 더 공인된 Certified CA라고 하고, 목록에 없는 기업을 사설 CA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HTTPS의 통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그 웹서버가 그 사이트 정보랑 공개키를 인증기관에 넘겨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공개키 방식, 즉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인증서를 제작을 하고
웹서버로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 뒤에 공개키는 정말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아는 상태이고, 클라이언트에서 웹서버로 데이터 요청을 해요.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인증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공개키로 인증서를 검증을 하고, 이게 여기서 서버에서 보낸 게 맞구나라는 걸 검증을 한 뒤에 자기가 본인이 받은 공개키로 그 대칭키를 암호화를 해서 웹서버에 전달을 해요.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이 시크릿키로 대칭키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키를 이용을 해서 그 인크립티든 그 암호화된 정보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대칭키를 왜 사용을 하냐 라고 하면, 대칭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개키 방식보다 속도가 빨라요, 일단. 근데 만약에 대칭키를 바로 전달할 경우에는 중간에 탈취당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암호화를 시켜서 전달하게 되면 이 탈취당할 위험이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마칠 건데,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직접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훨씬 더 깊이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셔도 좀 더 깊게 학습을 하고자 하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문서나 그런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필수 지식 파트 2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